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전 시댁 사람들의 행동들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고 저에게는 평생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릴 만큼 너무 큰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던 그날을 다시 떠올리려 하니 저를 두고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남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남편도 예상치 못한 진단 결과를 받게 되면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의사에게 몸이 좀 피곤해서 혈변한 것뿐이라며 몸에 심각한 고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대장암 말기가 될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면서 의사의 검사가 오진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의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의사는 저희 부부에게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며 분명 몸에 통증이 있었을 텐데 단순히 피곤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냥 진통제 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중에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경과가 많이 지난 상태로 온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남편은 동공의 눈빛이 풀린 상태로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내색을 안 하던 남편이었던 터라 전혀 알 수 없었던 대장암은 저희 부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아프게 된 건 전부 다 제 탓이라며 시모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했어요.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냐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시모는 저를 노려보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넌 도대체 뭘 한 거야? 대장암 말기라는데 어떻게 모른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내 아들 재산 네가 전부 다 가로채려고 일부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조금만 관심 가져도 알 수 있는 거고 강제로라도 병원을 데려가 봤어야지. 제가 아픈 건데 왜 이 사람 잘못이에요? 제 몸은 제가 신경 써야죠. 이 사람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 온 건 얼굴 붉히면서 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왜 그동안 오지 않았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저에게 상처를 줄 거예요? 잘못도 없는 이 사람을 계속 안 좋게 몰아가면 저도 더 이상 여기 올 수 없어요. 앞으로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저에게 남겨진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가고 싶지 마음 불편하게 눈 감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 탓하지 마세요. 마지막 부탁인데 들어줄 수 있죠? 오늘은 잠깐 얼굴만 보려고 온 거라서 나중에 다시 시간 내서 올게요.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나도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시부모 얼굴은 뵈야 할 것 같아 시댁을 가긴 했었지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5년 전에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크게 싸운 적이 있어서 그날 이후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남편은 식당을 몇 개 운영하는데 꽤 크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재산이 적지 않은 편이에요. 체인점도 몇 개 있을 만큼 사업이 잘 됐었고 집안의 가장이기도 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도 많이 줬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라는 게 점점 더 많아졌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져 제가 한번 시댁 식구들에게 불만을 털어놨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건데
지나칠 정도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다 보니 남편도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 제가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가 않아 시댁 모임 때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게 되었던 거였어요. 최대한 좋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을 텐데 시모가 자기 아들 돈 쓰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하냐고 화를 내면서 제 머리채까지 잡아버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정말 심각했었죠. 저희 집에 몇 번 더 찾아오긴 했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단호하게 행동을 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먼저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벌써 치가 떨릴 정도로 질려버린 터라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었고 그렇게 얼굴을 안 보며 살아오는 동안 5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원래 평생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어 했었지만 대장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세상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풀어보려 했었지만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건지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건강에 문제만 없었더라도 평생 살면서 얼굴 안 보며 살았을 텐데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고 떠나기 전에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풀고 싶어 해서 얼굴을 보게 된 건데 이게 잘한 행동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얼굴만 붉히고 시댁을 나와서 그런지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남은 시간 동안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어요. 저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원했지만 남편은 의사의 말을 듣고 난 이후 치료를 거부했어요. 대장암 말기고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받으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남은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만 했고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회사 일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시모가 저를 보며 떡하니 서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는 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건데 단둘이서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시모와의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저와 진지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제 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저와 시모는 한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아 앉았는데 시모가 서류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시모의 눈빛을 바라보니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인을 안 하니? 빨리 확인해봐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네가 일단 서류의 내용을 봐야 대화를 이어갈 거 아니니? 내가 직접 열어서 확인시켜주마. 서류 안의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긴 했었는데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죠? 이걸 저에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딱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니? 둘이 이혼하라는 서류잖아. 내 아들이 잘못되면 모든 재산 전부 너한테로 가게 될 텐데 내가 두 눈 뜨고 그 꼴을 어떻게 보니? 내 아들 남은 시간은 우리 가족이 옆에서 함께 보내줄 테니 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만 내 아들 곁에서 물러나라. 그이가 세상 떠나게 되면 모든 재산이 저에게 오니까 그게 배 아파서 지금 상황에 이혼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살면서 뭘 해줬는데요? 힘들게 일해서 번 돈 흥청망청 쓰기만 했지. 식당 일 한번 도와준 적이라도 있었어요? 어머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똑같이 돈만 뺏어 갔었잖아요. 그 사람이 착해서 참고 있었던 거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모습 전부 다 지켜봤었다고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그 사람한테 좋은 말 한 번 더 해주고 식당 일 좀 도와주세요.
진통제 먹어가면서 아직까지 식당 일에 손을 못 놓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아파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5년간 얼굴 안 봤다고?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앞에 앉아있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잘 알죠. 그 사람 돈만 빨아먹을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계모잖아요. 친엄마였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겠죠. 친엄마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은 있었어요? 말로만 엄마인 척 하지 말고 엄마 역할 좀 제대로 하고 말하세요. 내가 그동안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렸을 적부터 어복 키웠어. 없는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 왔었다고. 내가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위치까지 왔었을 것 같아? 과거에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온 만큼에 대한 대가는 아직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 시부는 시모와 오래전에 재혼을 했었는데 그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꽤 힘들었다는 말을 남편에게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성공해서 그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건데 사람의 돈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바라는 건 지나칠 정도로 많아서 결국 연락까지 끊었던 건데 5년 만에 남편이 암에 걸려 가족들 앞에 나타나 다시 좋게 풀자고 했는데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자기 아들이 눈 감기 전에 무조건 이혼하라고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일그러진 얼굴로 바라보더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면서 화를 냈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어차피 남편 떠나면 평생 얼굴 볼 일 없는데 제가 굳이 시모에게 쩔쩔맬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회사 앞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길 한복판에서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네요. 시모가 인기척도 없이 제 뒤로 달려와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저는 시모에게 당장 손을 놓으라고 화를 냈지만 시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했어요. 소송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저도 그동안 시모에게 쌓였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큼 컸기 때문에 이때가 제 화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힘으로 밀린 시모는 당황했는지 손을 풀었지만 저는 이번 아니면 2번 다시 시모에게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끝까지 놓지 않고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시모는 비명을 지르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들은 시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와 시모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시모와 저는 머리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붙잡는 바람에 남편과 약속했던 시간을 잊어버려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전화를 한 거였죠. 남편한테는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지금 출발한다며 대충 둘러댄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신만 성격 있는 거 아니야. 나도 한 성격 하거든?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당신이 내 머리채 잡는 순간 더 이상 어머니 대접은 고사하고 나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드리게.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내가 머리채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보겠어? 너 지금 말 다 했니? 너 혼자 내 아들의 재산을 먹으려 하니까 그런 모습이 괘씸해서 머리채를 잡았으면 나한테 용서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당신 아들이야?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지금의 상황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이가 힘들게 모은 재산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친모도 아니고 계모 주제에
어디서 그 사람 재산에 탐을 내?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만큼 저도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커져서 그런지 한 번에 모든 걸 풀어냈는데 솔직히 속은 시원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한바탕 하고 예정 시간보다 늦게 남편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함께 있던 직원들은 남편이 약을 먹었는데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라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나빠졌지만 저에겐 항상 괜찮다는 말로 안심시켜 주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남편을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어요.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남편이 최대한 오래 제 옆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랬고 그렇게 남편은 가지 않겠다는 병원을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네요. 아이들도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저도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담당 의사는 남편이 한 달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면서 더 이상의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시모만 아니었어도 남편 옆에 붙어 있었을 시간인데 시모 때문에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끝내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빠르게 저를 남겨둔 채 먼저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장례식장 문 앞에서 오열을 하며 들어왔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다니. 불쌍해서 어떡해. 지석아, 엄마 왔다. 여보, 우리 아들 얼굴 좀 보러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부모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눈을 감았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너는 내 아들이 마지막일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 왜 숨을 거두고 나서야 연락을 한 거야? 너 내 아들 재산 때문에 그런 거지? 확실하게 사망신고 받아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너한테 넘어가니까 그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던 거지? 마지막 인사는 하게 해줬어야지. 어떻게 내 아들과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장례식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말대로 새언니는 돈에 눈이 먼 여자가 확실한가 봐. 괜히 자기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오빠가 숨통이 붙어있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 봐봐. 나는 그래도 며느리니까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내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보여줄 줄 알았었는데 감히 내 허락 없이 장례까지 시작해? 다들 정말 웃기시네. 내가 왜 미리 연락을 드려야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 보면 뭐해요. 어차피 그 사람 앞에서 돈 얘기 말곤 할 말도 없잖아요. 세상 떠나려고 준비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엄청 닥달했겠죠. 마지막 순간 마음 편히 보내주고 싶어 일부러 부르지 않았던 건데 나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섭게 쳐다보면서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떠난 충격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며 남편의 안치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달려들었고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어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98억짜리 사옥을 넘기라며 자기 아들 거 돌려내라는 황당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장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 명의로 된 사옥을 달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난리치는 시모 행동이 저를 또 욱하게 만들었고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신우까지 저에게 달려들어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장례식장 안에서 시댁 식구들과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 안치실에서 달려나온 장의사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한마디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었고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시댁 식구들 또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면서 화들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장의사의 말에 순간적으로 놀란 저는 급하게 안치실로 달려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부가 남편의 입안에 있던 금이빨을 제거하려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염습 작업할 때 금이빨의 경우 제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몰래 가져간다고 이분께서 직접 뽑아간다는데 이게 고인의 아버지로서 할 짓입니까? 벤치는 또 어디서 났는지 안치실에 들어올 때 이미 한쪽 손에 들고 있었는데 제가 장의사로 일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봅니다. 내 자식 금이빨 내가 직접 가져가서 팔아먹겠다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저리 좀 비켜보라니까. 아직 어금니 쪽에 3개나 남아있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이빨 팔아서 얼마나 나온다고 펜치까지 가지고 와서 안치실에서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왜? 네가 금이빨까지 전부 다 가져가려고? 얘가 아주 돈독이 제대로 올랐네. 여보, 거기 있는 거 마저 빼서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도 법적으로 소송 걸읍시다. 엄마, 그건 당연한 거지. 오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새언니가 몽땅 가져가는 건 불공평하고 말고 차라리 장례식도 우리가 치르는 게 좋겠어. 부의금 들어오는 것까지 전부 새언니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 아빠 작업해야 되니까 다들 나가세요. 아빠, 오빠 몸에서 돈 되는 게 금이빨밖에 없어? 시부의 충격적인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던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의 손에 들고 있던 펜치를 빼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 쥐어져 있던 남편의 이를 돌려달라며 빼앗으려 하자 시부는 자기 아들 몸에 있는 건 전부 다 자기 거라면서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신우와 시모는 넘어진 저를 안치실 밖으로 내쫓으려는데 저는 남편의 모습이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아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어요. 온몸으로 남편을 건들지 못하게 막아서자 시부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바닥으로 패대기를 쳐버렸네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오열을 하며 땅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상황이라 저와 시댁 식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눈이 떠진 남편의 눈동자와 마주친 사람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눈을 뜬 남편과 눈이 마주친 시부는 온몸이 굳어버려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금이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살려달라며 안치실에서 도망을 쳤고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을 떨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급하게 안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장에 그림자도 안 비쳤네요. 남편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움직인 남편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무서운 마음에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는 건지 알 순 없었지만 남편은 확실하게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장의사의 말에 의하면 부패하면서 생기는 가스가 몸을 떨게 만들거나 안압이 올라가면서 눈이 떠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 일이라 별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광경을 처음 목격한 저와 시댁 식구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의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아이들과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해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에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길래 민원이 들어올까봐 열어주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98억 4억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고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건물을 달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대화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문을 닫으려는 순간 법대로 하겠다면서 다짜고짜 저를 밀치며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놀라서 도망쳤던 것 뿐이고, 이건 재산 관련 문제이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니? 어찌됐든 너 혼자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다. 그럼 법대로 하면 되지. 여긴 왜 찾아왔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진행하세요. 저도 법대로 할게요. 저는 그 사람이 읽어낸 재산을 순순히 넘겨줄 순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맞서 싸울 거예요. 무작정 찾아와서 4억을 달라고 하면 내가 네 드릴게요.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4억을 나한테 넘기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 이거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재산만 탐하려는 시댁 식구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싸우겠다며 강하게 나왔고, 시모는 저에게 후회하지 말라며 시부와 신우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이후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데 시모가 다녀간 이후 별일 없이 잘 지내면서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와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클렉슨을 울리면서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급하게 아이들과 옆으로 피했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건 시부모와 신우였어요. 하마터면 저와 아이들이 크게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이라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그 인간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저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오면서 한다는 말이 저희 가족이 세상을 떠나야 남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며 긴장을 늦추다간 남편 곁으로 따라가게 될 거라면서 저희 가족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방금 한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 순간 시모는 아이들 앞에서 제 핸드폰을 뺐더니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서 시모를 피해 아이들과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는데 이런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신우한테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부모와 저는 신우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는 신우에게 급하게 달려갔는데 내리막길에서 급하게 내려가는 차량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와 신우는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차를 멈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워낙 빨리 내려가는 차량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향해 돌진했고 무조건 몸으로 막으려 했던 시부모와 신우는 내려오는 차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충돌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3명 다 사고를 당하게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시부의 차량이 세 가족을 밀어버린 뒤 멈추게 되자 시민들이 급하게 차를 뒤로 밀어 그 인간들을 구해줬는데 시부와 신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를 보며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시부와 신우는 숨을 거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내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애원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저와 아이들을 향해 차로 돌진했었고
저희 가족의 신변을 위협했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아 제 신발을 붙잡고 있던 시모의 손을 뿌리쳤어요. 결국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됐지만 남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와 시누의 장례까지 치르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죄를 짓곤 살아갈 수 없다더니 그 인간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값을 치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긋지긋했던 그 인간들을 더 이상 안 봐도 돼서 아이들과 저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인간들의 욕심이 부른 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의 나이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는 선보다 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게 된 날 결국 실망스러운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렇게까지 괴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은 저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야 그나마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을 정도로 정말 끔찍했어요. 여기에 사연을 올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알려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잘못된 건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차 되었을 때 몸에 이상한 반응이 오기 시작했는지 가끔 얼굴을 보면 많이 부어 있는 것 같고 피로해 보이길래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일이 많이 바쁜 거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은 가봤니? 돈도 중요하지만 몸이 망가지면 전부 다 잃는 거야.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너무 감싸고 들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몸에 전혀 문제 없고 잘 지내고 있는걸요? 요즘 몸이 좀 붓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힘쓰는 직업이라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긴 해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만큼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주말에 푹 쉬면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몸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며느리에게 신경 좀 써달라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남편 몸이 불편하면 곧바로 병원부터 데려갈 거라고 큰소리치던 며느리는 가끔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변해가는 모습에 많은 신경이 쓰였고 결국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몸에 이상이 온 걸 알 수 있었네요. 저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챙겨준다고 하더니 병원 한번 가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지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모든 상황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찾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유지했던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식단에 많은 신경을 썼지만 근무를 하던 도중 쓰러지게 되었고 병원에서 진단 결과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병명을 얻고 말았네요.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한심하군요. 심장의 기능이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환자분의 심장은 3단계로 만성 신부전증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5년 이후의 생존율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될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원하셔서 치료 절차 밟으세요. 아시겠죠?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굳이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 먹고 투석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내분 맞으시죠? 의사인 제가 지금 남편분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병원비가 걱정인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콩팥의 기능이 지금 50% 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아주 심각한 단계로 언제 어디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너무 쉽게 보고 계신 것 같아 할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입원하셔서 급한 불부터 끄시죠. 예, 너 일로 좀 와봐라. 너 몸 아프지 않다고 우리 아들 돈 나가는 걸 벌써부터 걱정하는 거야?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니? 한두 푼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입원을 하라는 의사의 말을 네가 감히 무시해? 저번에도 병원 데려가 보라고 얘기했지. 전부 다 돈이 아까워서 병원도 데려가지 않은 거야? 결혼했고 서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이면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거참 말 너무 섭섭하게 하시네. 제 딸이 그렇다고 지금 결혼 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부담이 돼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지금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만 자식인가? 제 딸도 똑같은 자식이에요. 저도 정상적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었지. 평생 투석받아야 될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었겠어요? 설마 자기 아들 결혼 못할까봐 이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건 아니겠죠? 누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저와 사돈의 언성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이후 분위기가 안 좋아진 상태로 아들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치료에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준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안사돈은 모든 게 불편해질 일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네요. 둘이 결혼시킨 이후 그래도 잘 지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들과 단둘이 있으면서 며느리의 알지 못했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걸 듣게 되었네요. 몸이 좋지 않아 며느리가 결혼 직후 일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싶어 문제가 부부 싸움까지 이어져 왔지만 그래도 아내라는 명목하에 그동안 참으며 살아왔던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알뜰한 것도 아니었고 생활비 외에 며느리가 개인적으로 쓴 카드값이 월급을 훌쩍 넘어버릴 정도로 경제적인 개념 또한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아들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저 제가 걱정하지 않게 결혼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네요. 그렇게 아들은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며 급한 불을 끄게 되었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무리가 있어 남편이 남기고 떠난 재산으로 아들의 뒤를 봐주게 되었어요. 신장 이식을 신청했지만 국내의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 아들이 아프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증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려면 몇 년이나 걸리게 된다는 걸 듣게 되었고 며느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충분히 힘든 거 잘 알고 있다. 옆에서 몸이 약해진 우리 아들 보살펴 주려면 알게 모르게 힘든 부분들이 많겠지.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니? 그래도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결혼인데 안 그래? 그건 그런데요. 환경이 열악해지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이가 경제적인 활동이 점점 힘들어질 게 뻔한데 신장 기증 받는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미래를 약속했지만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인데요. 어머님이 기증 받기 전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풍족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테고 전에 그이가 벌어왔던 것만큼 주시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 괜히 시켰다며 후회된다고 요즘 난리도 아니세요.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걸요? 자식도 유전이 된다는 말도 하셨는데 어머님이나 세상 떠나신 아버님 가족 중에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가 떠나신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알아보지 못하고 덜컥 결혼한 저희도 문제지만 이런 병이 가족들에게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던 어머님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우리 집안에는 신부전증으로 앓다가 세상 떠난 사람 아무도 없다. 그저 생활 패턴으로 인해 생긴 질병일 뿐이야. 유전이든 아니든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니?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이혼하려면 해라. 며느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저도 며느리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 점점 더 서로 안 좋은 말들만 계속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국 조율이 된 건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나이 먹고 떠날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라 이참에 남편이 남기고 떠난 거 거의 전부를 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며느리가 나오는 걸 보니 재산을 물려줘도 분명 얼마 가지 못해 전부 탕진할 것만 같아 차라리 이혼하고 저와 같이 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최대한 결혼 생활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지원해줬고, 신장을 이식하는 데까지 버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 옆에 있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아들 옆에부터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게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바뀐 며느리의 행동에 당황해서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며느리가 너무 매몰차게 군 것 같아 속상했다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게 옆에서 간호해 줄 테니 평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며 눈물을 흘렸었다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 계속 지켜보니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려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그런 변화된 며느리의 행동이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바라고 가식적으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언제 어디서나 남편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했죠. 아들이 힘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기증 받고 나중에 태어나면 장사라도 할 수 있게 제가 가진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물려줄 거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대로 저 또한 저희 남편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잠시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며느리로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해요. 앞으로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이 노력할게요. 그래, 둘이 잘 지내면 내가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지 않겠니? 그래도 최근에 네가 하는 행동 보니까 진심이 보여서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더구나. 앞으로 내 아들 잘 부탁한다.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 테니까. 세아가 너는 우리 아들만 신경 쓰거라. 알겠지? 괜찮으면 조만간 사돈분들과 식사 함께 하고 싶은데 저번에 안 좋은 일도 있었잖니. 며느리의 행동 하나에 저 또한 마음이 풀렸는지 안사돈에게 막말을 했었던 일이 떠올라 좋게 풀고 싶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설명을 잘했는지 주말에 안사돈과 함께 대화하며 전에 있던 감정까지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기증을 받기 위해 옆에서 며느리가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고, 의사에게 틈틈이 기증자 나타났냐고 물어봤지만 아직까지도 제 앞에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건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 신장을 기증해주는 방법이었죠. 저는 그동안 혹시 몰라 아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 몸 관리를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신장의 상태를 검사받았죠. 아들에게 신장을 주게 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최대한 좋은 상태로 주고 싶어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몰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어느 날 꾸준하게 몸 관리하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얼굴 보려고 병실에 들어왔을 때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절대 딴 생각은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네요.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 뭐든 내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시겠지만 저는 절대 받지 않겠어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내일 모레면 60인데 수술하다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저 살자고 어머니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신장을 이식해주겠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차례를 기다리면 언젠가 순서가 올 테고 그때 받아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네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래. 원래 부모는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 때 없어도 도와주는 거야. 나로 인해 내 자식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결정하는 게 부모인 거야. 네가 자식을 낳았다면 나중에 나처럼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다. 엄마도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준비만 하는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아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식이 다르다는 건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며느리가 듣고 있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고 갑자기 신장 이식을 자기도 해줄 수 있다며 비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한 말이 며느리의 입에서 나와 당황했고 이 사실을 알면 사돈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요즘 신장 이식이 하늘의 별 따기라 돈이 있어도 받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며 배우자인 자기가 해주고 하루빨리 몸 상태가 좋아져 일주일에 3번씩 투석받을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며 며느리가 공여자가 되겠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며느리 또한 식단 조절로 몸 관리를 하면서 신장 이식을 해주기 위해 상담까지 받은 상태였어요. 며느리 또한 제 아들에게 이식을 해주는 데 있어 불가능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신장 이식해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 잘 알고는 있지? 공여자가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이 오랫동안 잘 살아가야 하는데 둘 다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니? 입장을 바꿔서 내 아들이 너에게 신장을 이식해준다고 말을 했다면 당연히 나는 거절했을 거다. 그만큼 부모는 이기적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야. 너의 마음만이라도 충분히 감동받았으니 일 커지지 않게 사돈분들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 입장과 배우자 입장은 다르잖아요. 평생을 함께해야 될 남편이 점점 안 좋아지는 몸 상태로 힘들어하는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식해 주겠다는 결심을 보이는 눈빛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바뀐다고 하던데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만큼 며느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안사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예상한 결과인 듯 난리를 치며 갑자기 주저앉아 오열을 하더니 제 아들 때문에 자기 딸 인생까지 망칠 일이 있냐며 분노한 얼굴로 화를 내는 모습에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고 안사돈을 진정시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안사돈과 천천히 대화를 이어나갔고 저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여주며 확실한 대답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안사돈은 저에게 자기 딸의 신장 기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네요.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지만 그렇다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사이를 보고 있는 저희들 또한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요. 처음에는 제 딸이 신장을 사위에게 나눠주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눈물까지 흘리는데 무작정 반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네요. 제 딸이 사위에게 신장을 기증해준다면
저에게는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마음이 편하죠. 설마 그냥 공짜로 제 딸의 신장을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시죠? 같은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대충 들어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지금까지 몸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봤자 사돈 목숨에 있는 신장은 나이가 있어 체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제 딸처럼 젊은 신장을 이식해주는 게 훨씬 낫죠.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사이가 금세 신장이 망가져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그때 또 수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한다는 그런 쓰잘머리 없는 말들 말고요. 드린 만큼 저희는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사돈의 아들이 몸이 다시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요? 안사돈이 찾아온 이유의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고 자기 딸을 이용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갈취하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받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것 또한 있어야 한다며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입으로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 서류를 정리해서 가지고 왔다며 며느리가 신장을 이식해줄 시 받아야 될 품목의 리스트와 얼마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 놓았는데 읽고 있는데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어 안사돈을 쳐다봤네요. 안사돈이 작성한 리스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건 며느리가 기증을 한 이후 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름 있는 아파트 한 채와 거기에 걸맞은 외제차 한 대, 그리고 노후 생활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써야 될 금액 2억을 요구했습니다. 안사돈은 제가 멍하니 서류를 보고 있자 눈치를 살피며 사람의 생명 하나 살리는 거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라면서 싸들고 죽을 것도 아니니 이왕 기증하는 거 후하게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자식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안사돈의 사악한 계획을요. 정말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 뺄 거 빼고 최소한으로 잡은 거라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며느리는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 며느리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해줬던 이유는 제가 가진 재산이 탐이 나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계획들을 듣게 되니 예전보다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대화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간 안사돈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그렇게 따로 만나 안사돈과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설명을 하기 시작하자 듣고 있던 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절대 기증받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기증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상태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이야 이따가도 없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그런 거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심보가 너무 사악해 그냥 이혼하고 사는 게 속편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다른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신장의 상태 때문에 병원 신세까지 져야 할 정도로 많이 힘든 몸을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놓인 거였죠. 안사돈의 말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장보다 며느리의 신장이 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확실했기 때문에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눈 딱 감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안사돈이 말한 그 돈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는 되었기에 반대하는 아들에게 이식받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싫다고 난리를 쳤지만 일단 살고 보자며 부탁했어요. 저도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던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져 버린 아들이 제 곁을 떠날까봐 두려워 내린 결정이었네요.
그렇게 안사돈의 의견에 동의를 한 뒤 며느리의 신장을 이식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모든 검사를 끝낸 뒤 수술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안사돈이 저에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게 되었고,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잡혔으니 모든 게 확실해지긴 했는데요. 일단 수술 받으시고 말이 바뀌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말한 품목 중에 2억은 먼저 받고 싶은데 괜찮죠? 저희도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은 돼야죠. 사돈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사람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데 갑자기 말 바꾸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확실한지 알고 싶으니까 여기 적힌 계좌번호 있죠? 이쪽으로 2억 지금 당장 송금해 주세요. 1층에 은행이 있더라고요. 가능하시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수술 날짜까지 잡힌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2억을 안사돈의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수술 날짜가 다가와 둘 다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면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안사돈과 난리를 치며 싸움을 일으켰네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제정신이야? 네가 하겠다며 나한테 먼저 의견을 준 거였잖아. 돈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빨리 안 들어가?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럴 거면 왜 하겠다고 말한 거야? 무서워서 하기 싫다고. 내 몸에 장기가 하나 없어지는 건데 막상 생각해보니 돈보다 내 몸 건강한 게 우선인 것 같아. 어머님 죄송해요. 저 안 할 거니까 집으로 돌아갈게요. 생각해보니 제 장기를 남편에게 기증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뭐라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말하지.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상태고 우리 아들도 지금 위급한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몰라요. 제 몸 지키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도 그냥 2억 다시 돌려드려. 나는 집으로 돌아갈게. 며느리는 죄송하다며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도망쳤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일을 진행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수술을 하기 위해 전부 준비가 끝난 상태라 계속해서 며느리를 찾는 방송이 나왔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의사에게 제가 대신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하루의 시간을 더 지체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들이 엄마의 신장을 받지 않겠다며 반대를 했지만 더 이상은 지켜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들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들에게 신장을 주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예정된 수술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친 이후 사돈분들도 모습을 감췄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두 모녀가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병원에 찾아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두 모녀의 대화가 너무 충격이었고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어 누워있는 상태에서 커튼을 잡아 찢어버린 뒤 일어나기도 힘든 몸을 힘겹게 일으켜 두 사람을 붙잡아 엎어버렸습니다. 그래도 2억은 받았잖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 내 신장은 아껴둬야지. 그때 다시 준다고 말하면 되니까 2억은 돌려줄 필요 없는 거야. 나 계획 잘했지. 아직 마취가 안 깨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엄마, 우리는 이 사람들 돈만 빼먹으면 돼. 우리 계약은 아직 유효한 거잖아. 시어머니 신장도 늙었는데 오래 가겠어? 분명 몇 년 뒤에 내 신장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그때는 더 큰 요구를 하면 되잖아.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어쩌겠어. 전부 다 토해내야지.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계산한 계획에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때도 내 신장 주는 척 하면서 전 재산 다 털어가고 잠적하면 끝인 거야. 그때까지 돈 좀 아꼈어. 2억이 작은 돈도 아니잖아. 안사돈의 계획이 아닌 며느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들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들은 아직 줄 게 남아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더 큰 걸 요구하겠다는 심보였고 그걸 듣게 된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그런 거니 2억은 돌려받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려 했는데 제 아들의 목숨을 이용해 모든 걸 빼앗으려는 사악한 그놈들을 있는 힘껏 일어나 엎어버렸습니다. 병원은 난리가 났고 결국 이 문제로 경찰까지 출동해 모든 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네요. 원래 기증 자체가 순수한 의미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증도 해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결국 저에게 다시 2억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고 그렇게 남남이 되면서 인연을 끊을 수 있었네요. 의사의 말로는 관리만 잘하면 성공적인 수술이었으니 문제없다는 진단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고 충격적이게도 사돈 어른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며느리의 몸에 문제가 생겨 도움을 받으려 온 거였네요. 며느리는 위암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이기라는 말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다리를 붙잡더니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열을 하는데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하게 뿌리쳤고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보낸 이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 또한 사악한 도면이 있었고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아들의 전처를 내쳤으니까요. 벌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참 씁쓸하네요. 그래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냥 있고 지금의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시간 되실 때 꼭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의 결혼 생활을 한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또래에 비해서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던 곳 사장님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생겼고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죠.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하게 돼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진 못했어요. 친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거의 남편이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집살이는 고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사업으로 온 시댁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었죠. 시댁에서는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것에 자부심이 컸어요. 시댁 자체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구 한 명이 늘어나니 시모는 저를 정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시모의 막말은 거침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쟤랑 큰애를 왜 결혼시켰나 몰라.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우리 큰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얘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 어쩌겠어. 그냥 결혼시킨 거지. 장손이라서 어릴 적부터 귀하게 자랐는데 아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어떻게 깨었는지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난리이니 딸랑 몸 하나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어찌나 속이 타던지. 살림이라도 잘하면 몰라. 생각보다 손도 느리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내 팔자가 아들 낳아놓고는 끝났나 보다. 어머님, 언제까지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저 벌써 여기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어요. 아이도 이제 말 다 알아듣는데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사업도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어머님, 가족 모임 때마다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이제는 좀 그만하실 때 되신 거 아니에요? 이것 봐라, 이것 봐. 너는 내가 뭔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 어떻게 내내 하면서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예전 같으면 너 소박 맞고 친정으로 쫓겨났을 거야. 진짜 그러기 전에 좀 알아서 잘해라. 네 남편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하지 말고. 쟤는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큰아들이다. 너보다 내가 먼저라고. 우리 집 가장 뺏어가 놓고선 아주 그냥 입만 살았어. 어머님,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밖에서 그런 말 하면 다들 어머님 욕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바보같이 시집살이 당하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저도 이제 30대고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 꺼내는 거 그냥 참아왔으면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편이 저 없으면 누가 데리고 가요? 세상을 모르는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님이세요. 시댁에서 막말을 하는 것도 10년이 지나고 나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자신의 가족들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막말을 들어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남의 일인 양 신경도 쓰지 않았죠. 이렇게 막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과 항상 다투게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런 남편의 마음이 오래간 것은 아니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사업 상황도 나빠지게 되면서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인 저라는 걸 알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며 우리 식구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당신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내 옆에서 버텨줘서 고마워. 솔직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지금까지 사업 운영하지도 못했을 거야. 예전이나 사업 운영했지. 지금은 벌써 40대고 점점 지치는 것 같네.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많고 사업은 어려워지는데 요즘 참 버거워지고 있어. 그래도 이젠 당신이 덜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니 고맙네. 당신이 요즘 통 내 편을 안 들어주길래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힘든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옆에서 보면 꿋꿋이 버티는 게 고맙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고 그래. 나야 우리 식구들만 챙기면 되지만 당신은 시댁 식구들까지 다 챙겨야 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20년도 넘게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살았는데 힘들었겠지. 이제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 그래도 가끔씩은 내 편 들어줘. 그래, 알겠어.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엄마가 참 당신한테 너무 막대했던 것도 알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구 하나 당신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진짜 잘 버텼네. 이제는 정말 당신 남편으로 당신 편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의 사업은 결혼 이후에도 탄탄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제 노력도 있었죠. 남편은 되도록 인건비를 줄이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무 업무는
제가 다 보게 되었죠. 남편은 이런 제 도움을 고마워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사업에 관여를 하는 것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으로 얻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한 번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사업장 수입이 확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매달 시댁에 보내주는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꺼냈었죠.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 요즘 사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계속 줄이겠다는 건 아니고 좀 나아질 때까지만 줄일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남편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사업장 지출에 관여를 해? 네가 그리고 뭐라고 우리한테 주는 돈을 줄이겠느니 말겠느니 하냐고? 생활비를 줄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할 때 쓰는 돈을 말하는 거야. 그걸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니? 줄일 거면 네 생활비를 줄여야지. 너네는 어차피 둘이고 우린 넷인데 당연히 우리 생활비가 더 많은 거 아니니? 이건 네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야. 사업장이 뭐가 힘들다고 네가 줄이라 말아야.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걸 네가 뒷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저희 식구 남편이랑 아이까지 해서 세 식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뒷돈을 빼먹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사업장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요즘 경기 때문에 오는 손님도 하나 없는데 오시면 바로 아시잖아요.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까지 순수익 절반 이상 가지고 갔던 거 아시잖아요. 그건 안 이상하세요? 요새 남편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놔두세요? 너 지금 배 아파서 그러냐? 너한테 다 들어갈 돈인데 식구들 챙긴다고 배 아파서 그렇지? 친정에도 돈 보내주랴? 어떻게 친정에 돈 보내주면 그런 거지 같은 말 안 할 거니? 그거라면 말해보지 그랬니? 내가 10만 원 매달 보내줄 수 있는데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그리고 네가 뭐 돈 한 푼 버는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당당한 거니? 집에만 앉아있는 애가 네가 뭔데 생활비를 우는 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대신 말한 거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사업이 요즘 진짜 힘들어요. 더 이상 생활비 전처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비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우는 소리 하셔가지고 제가 줄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는 사업 운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수익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생활비 드리면 버티기 어려우니까 지출 좀 줄일게요.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자 잘못 만나더니만 가족을 다 버리고 있네. 이래서 근본 없는 여자애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 너 10년 넘게 이 집안 며느리라고 네가 이 집안 사람 된 거 같니? 남편 끼어서 돈까지 자기가 다 쓰려고 하는 거 봐라. 아들, 정신 차려. 쟤 너 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가족들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소리가 나오니? 20년 넘게 주던 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나 정신 차리세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지금껏 마땅한 일 한번 하지 않고서 생활하셨잖아요. 다 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내 식구 생활도 다 책임졌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몇 천이에요. 저희 생활비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은 일을 하게 하셔야죠. 얘가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네 동생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일을 시키니? 그리고 너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제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너 어떻게 그 착한 아들을 조종했길래 이러는 거야? 이거 다 네 책임인 거 아니? 너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큰아들이 점점 이상해졌는데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너 내가 이 집안에서 내쫓고 말 거다. 알겠니? 시어머님은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제가 조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시댁을 전처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시댁의 생활비를 줄이자 시댁에서는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 남편에게는 매일매일 우는 소리로 시모와 시부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왔죠. 그때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남편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사업도 잘 풀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 답답했죠. 그러던 중 친정에 행사가 있어서 남편과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무척이나 걱정을 하셨죠. 이서방,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랬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고민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풀어야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면 해결해 줄게. 그러니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말해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털어놓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괜찮아질 거야. 엄마, 남편은 말 못할 거야.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거든. 경기가 안 좋다 말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크게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지 뭐. 어디서부터 막힌 건지 자금도 흐르지도 않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댁 식구 생활도 다 여기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런가, 이서방? 안 그래도 이서방이랑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참에 말해야 되겠네. 우리 딸 시집 갈 때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해주지 않았나. 그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렸네. 이서방 힘들 때 도와줘야지 생각은 했었거든. 근데 이서방이 또 알아서 잘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이번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서방은 어떻게 생각하나? 은퇴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도 급한 건 막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딸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니 다행이네. 아이, 장인어른,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업 힘들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참에 저희 식구들도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었고 아버님 은퇴 자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식구들한테 순수익 절반은 매번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 챙기지 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염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제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사업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니네. 이렇게 힘들 때 말을 해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맙지. 정말 한 푼도 없이 우리 딸 시집 보내놓고 넉넉하게 잘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맙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그냥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네가 다시 우리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지. 진정에서는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의 짐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빠의 은퇴 자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사업 위기를 넘기고 나서 다시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남편은 여러 번 친정에 돈을 주겠다며 들고 간 적도 몰래 놓고 온 적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거절하셨고 나중에 자신들이 경제 생활이 전혀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하셨죠. 반면에 시댁에서는 잘 됐다면서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생활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남편은 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이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기까지 한 남편은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통보를 하니 시모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몸은 좀 어떠니? 그래도 치료는 꾸준히 받으면서 더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도 네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 뭐. 그래, 그럼 사업이나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사업은 네가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사업 정리하려고요. 저 없이 운영을 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와서 뒤를 이을 사람 찾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 정리하고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다가 편하게 가고 싶어요. 아니, 왜 사업 받을 사람이 없어? 네 동생 있잖아. 너는 왜 네 동생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넘겨주면 알아서 사업장 관리 잘할 텐데. 그러지 말고 네 동생한테 사장 자리 넘겨줘.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30년을 운영해온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버려? 그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그래도 동생이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도 잘 찾아오고 그럴 거다. 너 그냥 이렇게 가고 나면 동생은 뭐 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야? 다 얘랑 네 자식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건데 네 본가 생각은 안 하니? 동생한테 넘겨주면 내가 잘 얘기해서 네 식구들 잘 챙기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어머니, 어떻게 동생이 이걸 운영해요? 30년 가까이 될 때 동안 한 번도 사업장에 온 적도 없는 애예요. 이 분야로 아예 일도 안 해본 앤데 어떻게 사장으로 일해요? 지금까지 직원은커녕 아르바이트로도 와본 적이 없어요. 고객들 생각하면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무작정 사장 자리에 앉힐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더 이상 이렇게 관여하지 마세요. 너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은 생각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연명치레도 거부하고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 이거 네 남편 네가 조종해서 그런 거지? 아니 예전부터 그랬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니? 아들, 이거 다 제가 다 조종하는 거야. 너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찬밥 취급하다가 나중엔 진짜 후회한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유산 이야기 하셔야 되겠어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셔야 되겠냐고요. 제발 어머님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너 말 잘했다.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너네가 앞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 아들 조종한 거 아니니? 그럴 줄 알았다 정말. 너 지금은 가지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사업장을 넘겨달라는 시댁의 주장에도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른지도 모를 정도로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어요. 남편의 장례 이후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워 친정에 일주일 정도 지내게 되었죠. 그 후에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이것저것 집이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대충 엄마와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저는 지쳐 잠에 들었고 일어나 보니 엄마는 가신 듯 보였어요. 잠시 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모가 들어와 저에게 황당한 소리를 퍼부었죠. 아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시면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지금 집이 좀 엉망이라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머님 혼자서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어머님 댁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집이랑 이것저것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을 하려고? 됐고, 내 집 내가 오겠다는데 왜 네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렴. 이제는 여기 내 집이야. 용달차 지금 불렀으니까 5분 내로 네 짐 전부 싸서 나가면 된다. 그동안 언제 집에 오나 봤더니만 어떻게 남편 죽었다고 쪼르르 친정에 가 있니? 정리해야 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업장은 왜 다 닫아두었어? 거기도 이제 싹 다 정리할 거니까 너는 이제 네 집에 가서 살아.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어머님 집이에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저랑 남편이 같이 꾸린 집이라고요.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시고 댁으로 돌아가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저희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용달이란요. 저 못 나가고 안 나갑니다.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네 남편이 나한테 남겨두고 갔어. 여기 보이지? 네 남편이 나한테 남긴다고 유서 쓴 거. 여기 인감이며 다 찍혀 있잖아. 그니까 이거 이제 내 집이야. 그러니 네가 나가야 하지 않겠니? 너도 모르긴 했나 보네. 이거 우리 큰아들이 우리 여기 와서 살라고 하면서 유서 남긴 거야. 아직 명의는 안 바뀌었지만 이제 곧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모가 보여주는 서류를 보니 서류에는 남편의 인감도장과 함께 남편이 이 집과 사업장을 시댁 식구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했죠. 하지만 분명 남편의 인감이 확실했고 유언장의 내용도 무척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우리 몰래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걸 남긴 것일까 싶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드레스룸으로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다가 저는 집에 가신 줄 알았던 엄마가 그곳에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무척이나 화난 얼굴로 서류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오셨죠. 사돈, 아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사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따위 취급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사돈 댁입니까?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그 서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집 명이 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라 마라 하실 권한은 없으시다고요. 아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류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가족이었던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사셨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이서방 보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요. 나가야 할 건 우리 딸이 아니고 당신네들이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소리치고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왜 나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살라고 남겨둔 집이라고. 무슨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 유언에 써져 있는 거 안 보여? 아무튼 뻔뻔하기가 모녀가 닮았네. 예, 네가 한번 말해봐. 이 집 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 집이 엄마 명의라니. 그리고 어머님,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거예요? 인감은 우리 남편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남편이 다 시댁 식구들한테 유산으로 남겼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이서방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집 내 집이야. 서류 내가 떼왔으니 이거 보렴. 당신 10년 전에 이서방 사업 힘들 때 그때 뭐 하나 도와준 적 있어요? 아님 그동안 사업 운영하면서 이서방 고생하는 거 알아준 적 있냐고. 그때 우리 목숨 같은 애들 아빠 퇴직금 가지고 이서방 사업 도와줬어. 그렇게 위기 견뎌내고 나니까 당신 뭐라고 그랬어? 이제는 생활비 더 줄 수 있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때 당신 아들 우리한테 고맙다면서 이 집 증여해줬어.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시모 앞으로 던졌습니다. 서류를 보고서는 다들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이 집의 명의는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체 역시 대표자 명의 아빠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신상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고 아껴주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남겨주었지만 시댁에서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탐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댁 식구들은 유산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남편은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방, 그래도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었더라고. 우리가 한사코 안 받겠다고 거절하니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 처음에 시댁에서 안 받아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서방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었다고 했어. 어떻게 해결했나 봤더니 정말 서류에 가족들 사인이며 인감이며 다 받아서 왔던 거야. 그랬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유산이나 이런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 남편도 나름 걱정을 많이 했었구나. 나는 그래도 남편 본가니까 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체는 넘겨줄 수 있겠다 싶었어. 사실 이번에 유언 남긴 걸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모았던 예금은 다 시댁에 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 걸 보니 역시 나보다 한 수 앞이라 생각이 드네. 그러게. 나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냥 서류 가지고 변호사랑 같이 시댁에 갔던 모양이더라고. 다른 것도 좀 확인을 할 줄 알았는데 다들 현금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러자고 한 모양이야. 우리보다 본인 식구들을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겠지.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일어날 일도 다 예상을 했을 거고. 아무튼 이서방 참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맞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나 몰라. 우리 처음에 도곡동 빌라 들어갔을 때 남편이 정말 좋아했거든. 그때 사업 다시 일으키고 들어간 거라 나중에 꼭 이 집에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살자며 얘기했었는데 결국 엄마 이름으로 남겨줬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럼 나도 잘 대비하고 어머니한테도 잘 말했을 텐데. 그냥 이서방이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기네 식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옆에서 잘 지켜달라고 했는데 참 그 집안 식구들도 정말 너무들 한다. 그지? 이서방 혼자서 알뜰살뜰하게 모아두었던 예금들 싹 다 긁어가 놓고선 그건 또 어떻게 했나 몰라. 아무튼 사업체는 아빠랑 좀 고민을 해봐. 아빠는 그냥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도 사업체 운영은 했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그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사업체는 고민을 하다가 아빠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풍 같았던 반환 소송은 모든 유산에 시댁 식구들이 합의를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죠. 또한 유류분 신청 역시 기각이 되면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모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그리고 우리 사돈어른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동안 내가 좀 못되게 굴었지? 우리 아들이 좀 마음이 약해서 이곳저곳 치이면서 살아서 나는 너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그랬던 거야. 다 내 진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받아주겠니? 우리 그래도 2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에 뻔뻔하게 찾아오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소송이고 뭐고 다 걸어 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라도 사업체랑 집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오신 건가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다. 여기 집이랑 사업체 우리한테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아니야. 사실 네 시동생이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렸어. 그래서 지금 당장 생활할 생활비도 없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걔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래도 지금 너는 우리 큰아들이 남긴 재산으로 잘 살고 있잖니. 가족의 적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니? 가족의 정이요? 저를 가족이라고는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아들 재산 저희가 받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는 왜 하세요? 그때 저희 힘들 때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뭐가 힘드냐면서 멀쩡히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데 힘든 게 뭐가 있냐고 하셨잖아요. 이젠 제가 그 소리 해야 되겠네요. 뭐가 힘들죠? 사지 멀쩡한데 나가셔서 일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시면 시동생 보고 일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다 날려요? 그 돈들 남편이 애쓰게 모은 돈인데 그걸 미쳤다고 시동생한테 다 줬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다. 큰아들처럼 작은아들도 정신 차리고 잘 살 줄 알았어. 제발 도와주렴. 우리 둘째 아들은 나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거기다가 다 늙은 나랑 남편이랑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덕에 지금까지 호의호식하지 않았니? 그거 생각해서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도와주렴. 그렇죠. 어머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죠? 그 잘난 시댁 식구들 사이에 무식한 죄가 끼어든 거 아니었어요?
배운 거 없는 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셨던 거 어머님이시잖아요. 그 잘난 시댁 식구들은 알아서 잘하실 테니 저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신고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유산을 소진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투자로 인해서 다 날린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시동생이 투자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사치도 한몫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시동생은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죽기 전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저희와 제 친정 식구들이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고 말을 했었죠. 가장의 짐을 누구보다 오래 짊어지고 있었던 남편이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네요. 유난히 남편이 보고 싶은 날 이렇게 글을 써 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